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나라의 안녕을 위한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지난해 10월 말쯤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된 것이죠? 이제 8개월 좀 됐습니다. 8개월 정도 되셨군요. 그러면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과 후 이렇게 나눴을 때 통일부가 이게 가장 많이 변화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네. 통일부는 현재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가장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군사력에 기초해서 확고한 억제력을 갖추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적인 가치에 충실한 그런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뭐 이런 이제 신냉전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 같은 경우는 이제 높아질수록 우리 안보와도 많이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이 올해 초에는 서해안으로 포격 도발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순항 미사일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 군사적인 도발에 하는 것은 가장 우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이유는 정치 심리전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의 도발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북한 인권 상황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제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배분을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만성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르 센은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기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원을 왜곡 배분해서 주민들을 굶긴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자유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정책에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대단히 억압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원 왜곡 분배를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북한 정권이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죠. 컴퓨터를 잘하는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IT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24시간 노예 노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사이버 마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탈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억압적인 이 체제 하에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IT 기지에서 그러한 해크 역할을 해서 그 돈들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인권 차원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 연관성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통일부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 인권과 안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 NGO라든지 우리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런 것들의 실태를 좀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장관님께서 강조하시는 북한 실상 알리기, 이 의미는 무엇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는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서는 정부 내 상급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빈문을 전격적으로 해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북한 정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대학가를 방문하면서 북한 실상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북한 실상을 알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살펴볼까요? 최근에 통일부가 발행한 인식 보고서를 보면 이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식량 배급 경험 연도별 추이잖아요. 2000년도 이전과 2020년까지를 비교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래프에 보시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식량 배급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가 7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과거에 시행되어 왔던 이 식량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건 달리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탈북 전 1년 기준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2.2%라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픽을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 경제화 조짐들 최근 특징을 좀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식량이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 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그 당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마당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시장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연히 시장에서 이제 거래해야 되는 화폐를 보게 되면은 그 화폐가 북한 돈, 국돈이 아니고 중국 위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파란색이 2011년 이전이고 또 분홍색이 2012년 이후인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사용되는 이런 실태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1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 이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장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도 중국 위안화 경우는 5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어요. 이 인식은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김주애. 요즘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김주애랑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북한에서 4대 세습 가능할까요? 네. 이번 탈북민 조사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 6,351명 중 50% 이상이 이 백두 혈통에 의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 평가가 5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하에 오래 생활을 했던 탈북민일수록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4대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주애라고 하는 그 달러의 세습도 상당히 이 주민들 사이에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주애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의 인식과 별개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세습의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주애를 호칭하는 그 호칭이 점점 이제 경어를 많이 쓰는 게 보여지고요. 북한 매체에 노출되는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이 언로가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랑 또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또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점점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트렌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시청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죠? 이제 KBS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도 상당히 즐겨 보죠. 네, 사극 그렇습니다. 많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을 탈북한 한 청년은 북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한 드라마를 1편부터 5편까지 보고 탈북했다는 얘기죠. 한국 와서 제일 먼저 그 청년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드라마 6편부터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탈북하기 1년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가, 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83%입니다. 이건 거의 100%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뇌시켜온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고서 이후에 지난해에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족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분들 모두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으로의 탈북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신 드라마는 어떻게 입수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또 무역 일꾼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북한으로 한 달 이내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심한데도 유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 문화백익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해서 그걸 탄압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을 보면 엘리트층, 그다음에 지식층, 또 젊은
우리로 치면 이제 MZ 세대 이런 분들이 탈북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늘어날까요? 네, 탈북자들의 이 구성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2030 MZ 세대를 할 수 있죠. 네, 2030 젊은 세대들의 탈북 그 비율이 50%가 됩니다. 절반이 그렇습니다. 2030 이건 세대군요. 정말 전례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당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 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드라마라든지 외부 정보에 접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근무했던 그런 고위층 자제, 외교관 자녀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 자제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를 접하고 또 그걸 만끽하고 나면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경우에도 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탈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은 통일 지우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는 70년대 대남 기구인 조국 전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체가 됐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를 보게 되면은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전체 지도를 과거에는 그려놓고 일기예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남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 지우기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두 국가다. 예, 예. 그렇지만은 수천 년간 언어와 역사를 공유해 온 그 민족적 정체성을 북한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통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는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대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3월 1일 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담론 그리고 통일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통일의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동족 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기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역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 네. 국제사회 지지와 함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고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모두에 요즘에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젊은 층들 중에 통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젊은 층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가 너무 경제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의 이 가치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또 풍요한 이런 사회에서 자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통일의 가치 또 통일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보게 되면은 이 분단된 상태에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자유의 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 자유의 어떤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통일하는 문제를 남북 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게 세계사적인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 담론을 어떻게 정부가 설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지향하는 통일 담론 향후 추진 방향은 좀 어떨까요? 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지상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통일로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정책을 동원할 것인가 또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평화를 유지를 하고 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통일부다 보니까 남북 협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봄철 산불이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DMZ 같은 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남북 방제 협력이 지금은 이제 한 라인이 끊긴 상태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방제 관련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홍수라든지 산불, 이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 한 사이에 이 재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담이 몇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입니다. 4월 달에 남북 통신 연락선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도 이 하드라인을 설치해서 그렇죠. 예, 비상시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협력 그렇습니다. 틀은 이어가야죠. 예. 네. 지난해에도 동해안으로 북한 주민이 타고 있는 배가 표류한 적이 있었죠. 예, 표를 네.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하고 이 통신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재난과 관련된 북한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생명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남북통신 연락선을 하루빨리 복원할 것을 촉구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호우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과거에는 인도적 구호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북한의 환강댐이 네. 방류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의 재난이라는 이 구호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 정부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부가 바빠지는 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또 통일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은 이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은 2019년 2월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런 고립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정책을 취한 것이 2019년 이후니까 거의 5년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코로나가 와서 3년간 북한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지난해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선수단을 보내고 최근에는 독일 또 스웨덴 외교관들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지원 기구에 요원들도 지금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려고 한다면은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네.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 또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